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보는 시간 시니어 경제 톡톡의 김웅철입니다. 어떤 노인 복지용구를 사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또 어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골라야 될지,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기관일지, 다양한 이런 노인 복지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을 한 곳에서 포탈에서 노인 정보 복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로움의 김명길 이사님과 함께 전반적인 노인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네네. 이로움이라는 지금 이로움온이라는 네네.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네.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복지 산업에서 특히나 복지연구 쪽, 복지연구를 네. 어떻게 네. 사용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시작은 저희가 현재 보면 국내에 있는 복지연구 사업소 1,600군데 정도가 저희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연구 사업소가 1,600고 복지연구 사업소라는 건 어떤 거를 좀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급을 받게 되시면 네. 1년에 160만 원어치의 복지연구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대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1,600군데 정도의 복지연구 사업소에서만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1,600곳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꽤 많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 복지연구 사업소들한테 복지연구를 유통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복지연구를 유통을 해주신다. 네네. 네. 그래서 근데요, 네. 처음에는 151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연구 사업소가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네. 올해에 저희가 좀 확대한 거는 뭐냐면 우리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복지연구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네.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한 사이트를 만든 게 이롬온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네, 거길 네. 들어오시면 네.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복지연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정부기관에 가서 보면 너무 틀에 박힌 얘기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연구는 네.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등급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몬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네요. 네네. 그러니까 복지용구에 대한 소개 네네. 그리고 또 그 소개를 이어서 구매까지 연결을 시켜주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장기 요양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고 네네. 신청을 하고 받는 네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라 했죠? 예. 복지 정보입니다. 복지 정부에서 보면 어떻게 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르신이나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뭘 해주겠다는 건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걸 조금 더 간략하게 네. 임플란트라면 임플란트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할 수 있는지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하나 복지연구부터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지연구가 사용법이 어렵나요? 이거를 사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대로 써야지만 넘어지는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낙상입니다. 네. 한번 넘어지시면 네. 굉장히 고관절 다치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네. 지팡이 하나도 어떻게 보면 지팡이에 네 발로 밑에 있는 네 발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넘어지시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쓰는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에 보시면 안전수사비들이 많이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장소가 화장실입니다. 네. 아니면 침대에서 내려오시면서. 네. 근데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안 넘어지도록 잡을 수 있는 안전손잡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는
꼭 이로운 아니고도 다른 곳에서도 접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좀 특징적인 게 있나요? 충분히 다 있습니다. 복지연구 사업소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가시면 다 있습니다. 예, 다 그다음에 설명돼 블로그에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 거기 있는 부분을 보면 텍스트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비디오 아니면 유튜브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부분들 다 모아서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 거실 안에서는 뭐가 아하. 필요하고 네. 침실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화장실은 어떤 게 필요한 걸 다 모아서 보여드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네. 더 생활에 접근해 가지고 알려주는 부분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또 하나 저 이건 좀 새로운 것 같은데 네네. 노인 복지 지원 네네. 여러 가지 서비스 네네. 그걸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예.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주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쓰고 있는 복지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중앙 정부도 있고 지자체도 지자체도 있고 있고. 네. 민간도 있습니다. 네.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이 각각 어떻게 보면 정부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있고 지자체는 또 지자체 홈페이지를 가든지 아니면 네. 동사무소 같은 데 그렇죠. 가서 네, 주민센터 네. 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다 모아서 각 지역에서 제가 관악구에 살고 있다면 네. 관악구에서 지원될 수 있는 네. 복지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들어갔을 때 내가 이걸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임플란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갑자기 일자리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 그랬을 때 기간이 짧게 안내해 드립니다. 근데 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을 연결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 정보들이 대부분 다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어떤 특정 인원에 네.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네. 보편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들을 조금 더 지역에 맞도록 아니면 네. 나이대에 맞도록 저희는 주로 노인에 관련된 정보들만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정보 안에는 노인 쪽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저희는 노인에 관련된 정보만 같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서비스랄지 정보를 보면 결국 노인 돌봄 관련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이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이 노인 돌봄 시장 이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저도 2010년까지는 도대체 요양산업이 뭐고 돌봄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2010년까지요. 예. 저는 그때까지 해도 그냥 기업체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이런 운영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우연찮은 기회에 2010년에 노인복지 쪽이라는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회사가 어떤지를 경영 진단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 어허.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정도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네. 이 산업, 장기요양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돈벌이는 안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만 네. 어르신들의 데이터라든가 어떤 네. 형태를 스터디하다 보면 네. 다음에 비즈니스를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하. 해가지고 이건 장기적으로 하면 분명히 비즈니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가 추천을 그 드렸었습니다. 핵심 그 사업 부문에서는 이익을 내기 어렵지만 네네. 이게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축적을 해 나가고 외연을 이게 확대시키 나가다 보면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 보험 자체는 정부에서 하는 보험입니다. 네. 여기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네. 데이터가 쌓이면 어르신들의 행동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 노인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이 지금 1,000만이 가까이 돼 있고 네. 네. 장기요양 보험은 100만입니다. 네. 근데 900만의 어르신들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100만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비즈니스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실까요? 예. 장기요양 보험은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등급을 주는 제도고요. 네. 65세 이상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작년 말에 한 100만 정도의
어르신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100만요. 예, 예.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제일 중증인 분들이 1등급이시고요. 네. 제일 경미하신 분들이 인지등급이라 해서 치매 쪽에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현재로 보면 1등급, 2등급인 분들이 대부분 다 시설, 요양원에서 가신다고 보는 몸을 잘 가누기 예, 예, 어려우시니까. 맞습니다. 주로 누워 계시고 네. 이런 상태고요. 네. 3등급부터 5등급이신 분들은 자기 혼자서 움직이든가 아니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방문요양이라든가 주야간센터 같은 네.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실정으로 보면 1등급, 2등급인 분들도 재가 서비스 받는 분도 계시고요. 네. 거꾸로 3, 4, 5등급이면 혼자서 움직인다든가 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어르신 모시기 힘들다 보니까 그분들도 요양원에 가 있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저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아마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그 보험의 재원은 기본- 저희들이 네네. 건강 의료보험 내듯이 이렇게 보험료 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을 내실 때 건강보험 내시는 금액의 10% 정도를 장기요양보험으로 내고 계십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2008년부터 이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했지만 네. 아마 많은 거를 참고한 게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고 해서 시작됐는데 개호. 일본은 개호보험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내는 것도 있지만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돈을 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내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장보험이든 뭐 지역보험이라서 일부 내지만 일본은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 돈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본인들이 낸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저희들은 복지적인 시혜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접근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잘 요구 못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한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 그 돌봄 그 요양 서비스 네네. 산업에 대해서도 뭐 당장은 돈을 안 되지만 네네. 앞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양 산업이 전망이 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요양 서비스 산업 현황 네네. 어떻습니까? 요양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을 굉장히 수도 넓죠, 있고 넓죠. 좁을 수도 있고 이런데 좀 잘 정리 예,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좁게 보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 보험 시장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은 네. 현재 맥시멈 100만이라고 보시고 그냥 어르신 인구는 1000만이니까요. 900만 정도는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작은 장기요양 보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보험으로 좁혀서 놓고 보면 저희 나라 장기요양 보험이 시작된 게 2008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2008년도부터 10년 동안 2018년도까지는 주로 어떤 걸 했냐면 이 서비스를 알리는 정도를 많이 했습니다. 알리고 또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으니까 네. 기관들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가는 과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나 공단도 이건 민간들도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서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네. 장기요양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주로 방문요양센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방문요양센터들은 어르신 댁에 가서 이제 돌봐드리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 시장 안에서 방문요양 하는 기관들이 예. 한 10,000개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10,000개가 늘어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건공단에서 보면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연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발표를 하면서 그걸 네. 이제 조금 더 양을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2차 기본계획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그때 이제 치매 쪽 관련된 것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게 이제 작년까지 2차 계획이었었고요. 네. 올해 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건 장기 예, 요양 장기요양 보험의 운영의 기본 운영의 계획. 계획입니다. 예. 네. 올해 발표된 거는 네. 기본 맥락이 뭐냐면 네. 어르신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아니면 살고 있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여태까지 시설은 시설,
제가로 따로따로 놀았었는데 네. 이제는 요청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은 주로 내가 살던 데 살고 싶어. 왜 갑자기 나한테 요양원을 가라 그래? 네, 네, 요양병원을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네. 그래서 방문약이든 주야간센터든 지역에서 도와주겠다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재원입니다. 그걸 하려면 방문량도 그렇고 주야간센터도 그렇고 인원들도 또 보강돼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네. 어르신들이 네. 요양원에 계시면 요양원에서 24시간 그렇죠. 어르신들 돌봐드리는데 제가는 낮 시간 동안에는 방문량이나 주야간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지만 네. 밤 시간에는 가족들이 돌봐야 됩니다. 네. 네. 굉장히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24시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현재. 네. 그게 이제 향후에 더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러려면 그것도 어차피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네. 장기요양보험은 2년 전부터 적자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이라는 그러니까 삼체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 살도록 도와준다는 개념. 이른바 그게 네네. 커뮤니티 케어를 말씀하신가요? 커뮤니티 통합돌봄? 케어 좀 다른 건가요? 예, 좀 네. 다르긴 한데 네, 네. 커뮤니티 케어 개념을 같이 믹스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을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재가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는 것도 인보가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르신들이 그쵸, 그쵸. 사는 지역에 살려면 사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혼자서 얘기하다 아니라 행정안전부도 관련돼 있고 기획재정부도 관련돼 다 네. 정부에 관련돼 있는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제일 큰 부분은 아마 재정 이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즈니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보면 다들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네. 자기가 살던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이 네. 어르신을 모실 수 없으니까 자꾸만 시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데 살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고 더 맞습니다. 행복하게 네.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아, 예. 네. 그 이제 그런 체계를 이제 갖추고 네네. 또 하나 그 요양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네네. 그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장기 요양 보험의 수가로 해결하는 문제 말고 네네. 그 보험 외의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돼야 이 돌봄 요양 산업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 저도 뭐 이제 장기요양 쪽 하시는 분들하고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듣고 있으면서 저희도 이제 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일 큰 역할입니다. 네. 복지 관련돼서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네. 민간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이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정해준 지침대로 가게 되면 네. 그 다음 추가적인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네. 그다음에 또 특히나 저희 초령 사회가 2025년부터 생긴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엄청 더 많은 수혜자라고 했나 대상자가 대상자가 생기는 생길 텐데 거죠? 네. 그분들은 또 지금 대상자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다 70세에서 9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떤 본인의 요구보다는 네.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대상자인 뭐 65세에서 70세 이 분들은 주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네. 여행도 하고 싶고 뭐 여가 생활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장기요양보험 안에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본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서비스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허용이 되고 있다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 있는 거는 일본에 있는 개호보험의 수가 우리 수가를 보면 차이가 많이 차이가 있죠. 더 많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납니까? 저희가 보기엔 1.5배 이상 난다고 봅니다. 네. 서비스 자체.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이제 안타까움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네. 저희가 우리나라 대학 중에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그렇죠? 대학이 사회복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 나온 친구들이 가는 첫 번째 목표는 공무원입니다. 두 번째는 아동이나 장애인 쪽으로 갑니다. 네. 노인 쪽은 안 옵니다, 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수가가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든 요양보호사든 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 예산이나 재원이 부족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때 예. 그렇게 되면 네네. 아까 건강보험에서 10%인가요? 네네. 내는 건강보험 10%를 장기 요양보험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럼 그거를 올려야 되겠네요? 그걸 재원을? 올려야 되는데 그건 네. 또 이제 뭐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네. 잘 아시겠지만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네. 우리 젊은 친구 한 명이 어르신을 돌봐야 되는 인원수는 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 돈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거는 아마 조금 더 뭐 입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걸 고민하고 있는 관리 쪽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양산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말씀 이제 나누고 예, 예. 있고 그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 또 요양산업 더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벌써 5년이 넘었네요. 네. 요양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주식회사라든 이런 형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만 해도 주식회사로 하고 있던 데가 저희가 운영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러면 어떤 회사 형태입니까? 대부분 다 개인 아니면 개인 사업자. 법인 이렇습니다. 네. 법인이라 해도 뭐 종교단체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주식회사로 했던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주식회사 하면서 보건복지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주식회사에 있는 본사 개념을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본사에 저희가 인원을 놓고 뭐 교육시킨다든가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걸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그냥 단위 주야간센터면 주야간센터, 방문요양센터면 센터에 대한 운영 자금을 내는 건 이 수가에 놓고 있는데 네. 본사 운영 자금은 없다. 이거였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를 못 시켰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네. 거꾸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연락이 와서 만나봤습니다. 했더니 저희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아니 왜 일본이나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요양산업이 산업화돼 가지고 막 해외 진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드렸던 거는 네.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바운더리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맡기시든지 아니면 민간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민간하고 협업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생긴 이후가 아니라 문제 생기기 전부터 지자체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풀어보자. 이런 네. 걸 하는 걸 저희가 일본 회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전혀 없고 마지막에 가서 문제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 이게 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자유 그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간 기업 중에서도 좀 잘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산업을 키우려면 민간이 들어와서 조금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산업 전체가 커져야지만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돌봄도 더 산업이 커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험의 서비스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다 틀어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가를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 이거를 이게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기화점 같은 게 어떤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되십니까? 현장에서 계속 이제 생활해 저희가 보셨으니까. 보고 있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요구 사항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미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장기요양 시장까지는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아직 건강하시니까. 그분들이 네. 들어오시면 아마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하실 거고 네.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네. 없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 한 적어도 3, 4년은 더 흘러가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장이 커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화되는 건 아마 앞으로도 3, 4년이 더 흘러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연결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 먼저 그 고령 친화 산업이 왜 발달이 잘 안 되고 시장이 커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눈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단순 요양 산업뿐만 아니고 이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 연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죠. 저희가 2006년도에 아마 고령 친화 산업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져가지고 2006년도 예, 2006년 그랬던 것 만들어져가지고 같습니다. 네.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돌봄은 한 부분입니다. 네. 요양은 요양 네. 돌봄 한 네. 부분이고 네. 그 안에 보면 의료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의약품도 있고 네. 그런 제품 말고도 서비스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도 있고 아 금융까지 예, 가는군요. 여가 네.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 여가. 다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네.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고령 친화에 관련된 모든 산업이 망라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왠지 작업을- 예. 의료, 의약품, 돌봄 이거는 좀 나이가 더 드신 분, 케어를 필요하신 분들의 시장인 것 같고 예. 지금 여가, 금융 이거는 좀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 여 그렇지만- 같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어르신들도 금융 재산이 있는 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여가 나 여행도 네. 가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진도가 안 나갔었습니다. 네. 제일 큰 이유는 네. 그 당시에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서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돈을 안 쓰신다. 네. 아니면 네.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없으시다.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러면 의료기기 복지연구 만들어졌지만 복지연구를 조금 더 고도화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뭔가 저희 나라 굉장히 뭐 IT가 이제 발전돼 있으니까 네. IoT를 접목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돌봄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네네네. 실제로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최근에 네네. 와서야 이제 이번 3차 계획 발표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얘기됐던 게 뭐 에이징 테크를 해가지고 실제로 본 로봇 관련된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돌봄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많이 업체들 컨택해가지고 자료도 받아보고 로봇도 가지고 실제로 운영해봤습니다. 근데 네.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돌봄 로봇이라면 어떠한 형태를 말씀하세요? 효돌이라고 해서 인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네. 저기 커뮤니케이션 로봇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것들이 있는데 네. 컨텐츠가 너무 약했습니다. 아. 몇 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한테 약 먹을 시간 알려드리고 아침에 네. 일어났을 때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그 다음에 없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거에 대한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그걸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의 속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하. 와서 어르신들하고 아니면 그거를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기관에 와서 그걸 자문을 하든지 가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개발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거 네. 하드웨어만 이제 좀 예, 예. 집중을 한다는 예, 예. 거군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어떤 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5분, 10분은 안 넘습니다. 네.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맞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뭔가를 모티베이션 시켜줘야지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약하군요. 예, 약합니다. 그래서 아. 저도 뭐 돌봄 로봇도 만나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웨어러블 장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준다든가 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옮길 때 힘을 좀 덜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했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도입된 게 별로 없습니다. 아.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도입한다고 해서 뭐 수가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굳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그걸 갖다 구입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줄 이유는 없는 거고. 아. 그다음에 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이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다가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기계 왔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느니 귀찮아. 내가 그냥 몸 움직이나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요양보호사분들도 이거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네. 활성화 안 돼 있고요. 네. 저도 뭐 요양원들 여러 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만나봤는데 가서 보고 실제로 하는 것도 봤는데 네.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하는 일 중에 네. 어르신들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대소변을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이분들이 8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중에서 당연히 어르신들 대소변 케어하는 게 있지만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네. 네. 그다음에 거기를 갖다가 아무리 로봇이나 뭔가 갖다 넣더라도 이 요양보호사들의 일 전체로 봐서는 그냥 적은 부분입니다. 그럼 주로 뭐에 많은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어르신들
누워 계신 분 말고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지 아. 않습니까? 그분들을 케어하고. 케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3대 1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뭐 어르신 2.3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는 건데 네. 또 야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는 운영되는 거는 뭐 한 3명 정도의 한 명 정도 요양보호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누워 계신 분들은 그냥 누워 케어하지만 움직이시는 분들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낙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주야간 센터 같은 경우는 7대 1 구조입니다. 어르신 네. 7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낙상 위험을 항상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 항상, 예. 계속 돌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체크하는 것도 시간 다가. 예, 맞습니다. 특히나 치매 경향이 좀 있으신 분 중에서 배회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꼼짝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틈만 나면 다른 분들하고 싸움을 거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치매 성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도 이제 주야간 센터를 운영해 봤지만 어르신들이 주야간 센터 왔을 때 행동하고 집에 갔을 때 행동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들도 이 상황을 모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한밤중에도 전화를 하십니다. 왜 우리 어르신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폭력성을 띠냐? 센터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어르신이 여태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점잖고 괜찮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런 행태를 보이시니까 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고령친화산업 돌봄 로봇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예.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러한 지금 문제점은 네네. 아까 뭐 수가가 적은 부분, 교육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 일본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까? 일본도 똑같은 걸 가지고 겪어왔고요. 네. 다만 일본은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개업보험 내에서 복지연구에 대해서 수가에 대한 한계를 두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지연구는 필요하면 승인 받으면 뭐 더 쓸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는 1년에 16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1년에 160만 원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쓰는 걸 보면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씁니다. 네. 반도 안 씁니다. 네. 그러면 복지연구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지만 돌봄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복지연구 안에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들어오겠죠. 네, 시간이 네. 지나면. 근데 네. 지금으로 보면 저는 의외라고 생각한 게 네. 어르신들이 16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한 80만 원 쓰고 있다. 네. 모르셔서 안 쓰는 것도 있지만 또 한 네. 가지는 예. 왜 안 쓰실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85% 내주고 15%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겁니다. 야. 그래서 뭐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는데 안 쓰신다. 왜 그럴까? 그런데 그 돈 쓰는 자체가 보호자가 쓰는 겁니다. 네, 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들한테 영어 유치원 비슷한 데 보내지만 어르신한테 아버님 어머니한테 들어간 10만 원, 20만 원이 아까워서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저도 이제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르신도 케어해야 되는 거고 애들도 돌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어떨까? 진짜 네. 부모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까?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도 뭐 로봇도 갖다 적용시켜보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요양보호사 일 중에서 로봇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그런 만큼의 자쟁을 투입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네. 돌봄 로봇이 잠깐 나오긴 했어요. 예, 예. 나오긴 했는데 네네. 이른바 이 기술과 고령화 기술을 고령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그 부분. 네네. 뭐 아까 에이징 테크라고 네네. 에이지 테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 예. 뭐 제로 제노테크라고 테크놀로지를 예. 얘기하는데 네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도 발전 이제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당장 적용시키기 이제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가 주야간 센터 할 때
그 어르신 낙상을 갖다가 좀 방지해 보든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대학하고 산업 협력으로.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그 자체를 잡아내는 것도 어렵고 넘어졌을 때 응급 조치하는 것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발전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테크놀로지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걸 적용시키기 위하려면 요양시설에 와서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움직이는 행태라든가 이걸 파악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 그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수요자의 상황을 제일 파악을 않고 개발을 계속 그러는 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산학협력으로 할 때도 그 개발하는 업체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기들이 와서 실제로 어르신들을 보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와 봐야 된다. 그러지만 행태도 보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약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봤더니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대부분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이해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와서 보더라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무래도 그 개발자는 젊으니까 네네. 그거를 보더라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은 또 이해도 가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리빙랩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의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적용해 보는 뭐 중간 단계에 뭐가 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IT 개발자 중에서 좀 더 시니어인 분들이 와서 전체를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해봤었는데 제품 개발할 때 시니어가 참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해서 산업화할 수 있냐 없냐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산업화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예. 자금 투여를 하는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예, 모양이군요. 그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악순환이 이어졌었는데 다만 저희가 최근에 와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스타트업들이 그거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들도 이 로봇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용 로봇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자꾸만 이쪽 돌봄 쪽에도 쓸 수 있는 로봇으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뭐 중요한 이야기 두 개 하신 것 같은데 나눠서 이제 네네. 질문 드려볼게요. 예. IT 플랫폼 쪽에 네네. 저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특히 그 요양 보호사 매칭이랄지 네네. 또는 요양기관 내 이 서칭하는 거, 네네. 찾는 거, 뭐 네네.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거기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일단 그거부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근데 이유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던데요. 예, 많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네.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이런 시니어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해서 투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근데 대표 주자라고 하는 몇 군데들이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좀 떨어져 있고요. 성과를 못 냈다면 투자를 받았는데 뭔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게 안 나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검증을 받았을 텐데. 이 시장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IT 쪽의 개발, 아니 게임 이런 데처럼 1, 2년 사이에 뭔가 성과를 낸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수음을 봐야 되는데 벤처 캐피탈들이나 투자한 데들을 보면 대부분 단기적으로 뭔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장은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를 받은 데들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원래 본질을 벗어난.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 받았을 때 이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건 본인들이 한 5년 걸릴 거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투자들은 3년에 성과를 내기 원했다고 하면 3년 내에 성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움직이는 걸 하다 보니까 본질을 벗어나는 게 예를 될 수 들어 있죠. 사례로 좀 이야기하시면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회사를 갖다 좀 회사가 예. 말고 그러니까 말고 주로 내용. 이제 이런 거죠. 업무 솔루션을 개발해 가지고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고 했던 부분을 그게 잘 안 되니까 장기간 기관들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매출을 늘리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또 다 떨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솔루션이라면 장기 요양 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네네. IT화해서 예, 예.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다. 그래서 투자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예예. 그게 왜 성과가 안 나는 겁니까?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시간이 예, 시간이 걸리는데 예. 투자자들은 그걸 못 참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다음에 투자들이 이때까지 끝내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낼 수 있는 게 방법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됐으면 좋은데 네. 잘 안 될 수밖에 또 없습니다. 본질을 예. 벗어난 예, 그것도 잘 안 됐다. 예.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장기 요양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돈이나 뭐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결국은 사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대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자금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요양보호사라는 사람들,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네. 수급자, 그다음에 보호자 이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자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대기업이 했던 형태로 몰아붙이면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 일본 시장도 비슷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자본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한 스타들을 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 성과 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키워드가 인내군요. 예. 장기간에 예. 봐야 되고. 아까 이 두 번째, 네네. 아까 돌봄 로봇 관련해서 대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현황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뭐 여기 큰 데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용도 만들고 있지만 그렇죠. 그걸 통해서 돌봄 동작기계 쪽으로 가겠다는 같은? 걸 생각하고 있고요. 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삼성 그룹 내에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주택이라든가 요양원 쪽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되면 아마 많은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런 얘기가 된다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런 IT 접목시키는 걸 할 거고 네. 계열사 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능할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네네. 이 금융사 예. 큰 우리나라 이제 뭐 KB를 비롯하여 금융사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이 요양시설, 시니어 주택 짓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전망이 좋습니까? 지금 현황을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로 보면 네. 금융사가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데는 뭐 작게 뭐 한 군데 했던 데들은 잊어버리시면 될 거. 제일 먼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KB라고 보시면 됩니다. KB손해보험이 네. 암사동 쪽에 주야간센터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유래에다가 요양원 만들고 네. 서초에다 요양원 만들고 네. 지금은 요번에는 저쪽 그 평창동 쪽에다가 노인주택을 오픈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생명사 보험사들은 주로 노인주택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요양원은 들어오는 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요양원은 장기요양 보험 안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위례의 요양원을 만들 때도 좀 지자체하고 트러블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뭐냐면 KB는 나름대로 1, 2인실 위주로 해가지고 상급병 진료 받으려고 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4인실을 위주로 많이 가야 된다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험사들은 주로 노인주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본 시장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개호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보험사들은 대부분 다 노인주택으로 많이 갔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내년 되면 많은 보험사들이 들어오겠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노인주택이라고 말씀드리는 노인주택이라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요양원이 아니고 예. 저기 몸 건강한 고령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예, 주택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서비스가 맞습니다. 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요양원 구조는 장기요양보험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벗어나서 뭔가 서비스를 한다는 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익을 낼 수가 예, 예. 어렵다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곧 아마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수익성을 내는 그쪽에서 하면서 이 장기요양 쪽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좀 자기네 이익을 공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방법이 아닐까. 처음부터 장기요양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주택이 적합하다고 이제 보험사들이나 금융사들은 네네. 말씀하셨는데 전망은 밝게 보십니까? 밝게 봅니다. 네. 왜 이유는 뭐냐면 근데 너무 고급스러운 데가 아닌 중상 쪽에 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살고 있던 데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 큰 거 평수 가지고 있던 분들이 좀 작은 데로 옮겨가는 걸 할 수 네. 있는 부분이고 네, 네. 그런 노인주택이 제일 일본 시장에서도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예, 예. 생활 안전. 생활 안전. 네. 거기서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언제라도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냥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데에 있다 보면 어떤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전 때문에 노인주택이 많이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뭐 국내에 지금 몇 군데 만들어진 것처럼 대형화되는 거는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대형화되면 어르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명 안쪽에 100세대 안쪽에 노인주택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단독 건물로 예, 이렇게 예. 네네. 빌딩식으로 네네, 해서 맞습니다. 활발해. 아,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00세대, 2000세대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령 친화 산업, 요양 산업 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에이지 테크 뭐 이런 산업과 관련 이야기 하는데 이런 요양 산업, 복지 산업 더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뭐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이렇게 꼭 제언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라든가 뭐 지자체의 역할도 있지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네, 이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생각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 뭐 대학 동기라든가 군대 동기들을 보면 네, 어르신이 아파야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 네. 이전에 네. 어르신들이 이 정도 나이 되셨고 그러면 돌봄이 필요할 거다는 걸 갖다가 찾아보면 되는데 그다음에 또 아니면 이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네. 물어서 조금 더 네.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네. 아니면 조금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를 네.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있다. 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 네. 지자체들도 다 있는데 네. 그거를 누군가 다 챙겨주지 못할 겁니다. 네. 네. 우리 어르신이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겠구나. 네. 좀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나도 언젠가는 될 수 있으니 이런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자들의 인식 예, 예. 전환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령 친화 산업 일본을 포함해서 네네. 그 중에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우리나라가 도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이 일본 시장을 갖다 가져왔다고 본다면 일본은 케어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떤 거냐면 수급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혜택을 받는 분들이 뭘 필요한지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분이 방문형도 필요하고 주야간에는 일주일에 한 2번만 필요하다, 아니면 방문간호가 필요하다 이런 걸 갖다가 다 그분에 맞도록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게 케어 매니저 역할입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거를 도입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심의 서비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는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호주 쪽 걸 좀 네.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봤더니 네. 호주도 똑같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앙치매센터라든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좋게 봤던 건 뭐냐면 호주는 24시간 연락을 하면 어르신 상태가 이렇으면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보호자가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유로를 한다든가 이런 네. 24시간 헬프데스크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저희는 없습니다. 그거에 좀 활성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좀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보호자들이. 네, 근데 맞습니다. 그랬을 네. 때 응급조치라든가 아니면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그런 헬프데스크가 있으면 훨씬 더 네. 낫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롬의 김명길 이사님과 우리나라 요양 산업,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제가 풀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유연한 정책을 필요로 하고 기업들도 세심한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우리나라 요양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니어 경제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